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국 특집 세 번째 시간. 네. 힘드네요. 평소 때보다 네. 지금 녹음을 막 한 작품 하는데 길게씩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미없으면 또 시국 얘기하니까 막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그거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대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데. 네네. 그냥 소소하게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영화 틀까요? 영화 말고.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우리는 앉아서 자연스럽게 녹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앞에 그냥 카페에 그냥 한층 정도 이렇게 오셔서 차 한잔하면서 다 앉아서 듣고 이런 소소한 자리로 시작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 EJ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그러니까 녹음 환경이 약간 독립만 될 수 있고 앞에 그 빨간 책반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벙커 이런 데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대관보다 쌀 거 아니에요. 다 말아보겠습니다. 뭐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야? 대관이라고 하니까 영화도 해야 되고 뭐 대관 장소도 비싸고 뭐 영화 뭐 수급하는데도 어렵고 하니까 좀 힘든데 그냥 이거 영화 우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 질문 주고받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나가는 방송도 뭐 열심히 김프로님이 편집해 주셔서 재밌게 나가지만 우리끼리 잡담하는 시간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담도 같이 하고 질문도 주고받고 하면 뭐 쉽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 뱅크야. 근데 진짜. 하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30명짜리 공연 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 재즈. 그럼 우리가 녹음을 저기 테리 형 자리에서 해야 되나? 아니, 요 안에서 아니 이렇게 여기서 해서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놔주시고. 같이 듣고 하는 그럴 것도 수 뭐 있죠.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반주도 하고 이렇게 반주. 노래하면서 있지. 배당도 노래하고. 왜 내가 해? 뭐 이럴 때는 장소 협찬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후원 얘기를 안 했네. 네, 여러분들의 넣어주시는 후원으로. 당신을 그러면 네. 후원 담당으로 임명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후원 관련 멘트는 당신이 준비해가지고 오케이. 후원 매회 해주세요. 매회? 네. 그냥 이런 건 뭐 즉흥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네. 히트텍 하나만 사입게. 거지냐? 여러분들이 주시는 따뜻한 후원이 저희들의 히트텍을 책임집니다. 히트텍을 보내주면 어떡할까요? 그거? 치킨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낙원상가 옥상에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DIY님께서 네. 김프로님 인맥으로다가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 일일 게스트 초대 어떻게 봤어. 안 될까요?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SBS 8시 앵커 오래 한 분 있잖아요. 뽀디를 왜 뽀디라 그래요? 그렇게 뽀뽀녀라고 해가지고 뽀뽀한 것처럼 캡처가 되죠. 다 캡처를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뭐 했던 게 있는데 우리 김프로님이 그런 인맥이 되시나? 답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박선영 아나운서가 네. 저보다 하나 이제 아랫 기수거든요. 네. 뭐 친하긴 한데 네. 이분 워낙 유명이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나오라 한다고 나올까요? 네.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성규 아나운서에 대한 댓글도 있던데 그 형님은 괜찮아요. 이분은 뭐 네. 8시 뉴스를 7년 동안 하셔가지고 장성규 높으신 형님은 분이죠. 이제 아침에 뉴스엔도 그만두시고 네. 혼자 고군분투 짱 TV 하고 뭐 계신데 그런 거 하고 있던데요. 네. 야, 이 뭐야. 빅쇼트 성작가 노트북 열었는데 지금. 교체면 보고 저녁 있어, 안 어떡해. 한 얘기나 계속 할까요? 잘 하시고 계세요. 좋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빅쇼트 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빅쇼트. 텐데 네네. 요거는 우리 송 작가님, 네. 꿀성대 송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영화거든요. 네, 저희는 딱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추천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한 나라가 망하는데 혹은 한 마을이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뭐 최순실 혹은 박근혜 뭐 두 사람만의 어떤 부패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려고. 네, 그렇게 보려고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부패라는 거는
전반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공모한 결과이고 네네. 그렇죠. 공모와 부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랑 상관없었던 어떤 결정 때문에 네.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제 얘기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역시 작가는 달라. 진짜 멋있다. 완성해야 돼. 그 아나운서 섭외 뭐 있다는 얘기를 일단 얼마나 한심했겠어. 빨리. 성작가 고정으로. 철회하고. 네. 저는 후원 담당으로만 빠지겠습니다. 이쯤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럼 빨리 그 아나운서 섭외. 근데 정반대의 얘가 생각나네요. 설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의 성공이 단 한 명의 기장의 성공이 아니라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설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멘트 주옥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의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시스템의 문제죠. 그 스팟라이트 영화에서도 그 계속 기다리는 게 한 그 리더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고 시스템 체계 자체를 다 파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더 모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뭔가 이번 사태도 뭔가 한 명의 국정농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기득권에 걸친 여러 가지 비리들이 한 번에 다 캐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룰 수 있는 영화가 빅쇼트가 되지 않을까. 참 좋은 영화 선정인 것 같네요. 네. 네, 빅쇼트 시작. 부담해. 평가 끝났어.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빅쇼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은 네.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가 나올 네, 거고. 그렇죠. 스포일러가 이번 주 특집은 다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미 개봉된 지도 꽤 된 영화들이고. 네. 네, 네. 감안해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빅쇼트 2015년에 나온 영화고요. 네. 감독 아담 맥케이 감독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대표적인 영화로 앵커맨이라는 영화가 있고, 앵커맨. 예. 이 사람은 각본가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해요. 네. 앵커맨 같은 경우는 윌 페럴이랑 같이 각본도 쓰고 네. 이 사람이 감독을 했고 그 외에 여러 편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졌던 거는 원래 바이오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SNL에서 여러 단편들을 만들면서 약간 코믹 단편이겠죠.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윌 페럴이랑 그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윌 페럴이랑 같이 코미디 웹사이트 같은 것도 만들었대요. Funny or Die라고. 제일 최근에는 앤트맨을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야, 진짜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나제다능하네. 우디 앨런이나 우디 앨런. 진짜. 그런 셈이죠. 예. 미국 그 코미디언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네. 각본은 아담 맥케이랑 찰스 랜돌프가 같이 썼고 원작 마이클 루이스. 이 마이클 루이스는 원래 그 예전에 머니볼도 머니볼의 원작도 썼던 사람이에요. 이게 마이클 루이스도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경제 쪽에서 일했던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책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뭐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대요. 이게 엄청 팔리고 성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비슷한 이제 논픽션들을 많이 쓰게 돼요. 네네. 예. 배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 베일, 마이클 버리 역에 그리고 네. 스티브 카렐, 마크 바움 역입니다. 네. 라이언 고슬링, 자레드 베넷, 존 마가로, 찰리 갤러 역, 그리고 핀 위트콕, 제이미 시플리, 그리고 브래드 피트, 벤 리커트 역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진짜로 미국에서 자기 혼자 나와도 영화 한 편을 책임질 수 그죠. 있는 거의 네. 단독으로 나와도 영화 한 편을 책임질 수 있는 A급 배우인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캐스팅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네. 이 사람들이 원래 통상적으로 받는 출연료보다 훨씬 더 깎아서 출연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뭐 평가가 있고 네네. 제작비는 2,800만 달러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캐스팅이 비싸게 비싸게 찍었네. 찍었네. 네. 진짜. 뭐 손익분기는 당연히 넘겼고 인터내셔널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네. 이게 제작사가 플랜 B? 예, 플랜 B. 네. 이 브래드 피트. 예,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고. 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브래드 피트? 항상 그 브래드 그냥 보면 알아요. 브래드 피트가 뭔가 지저스 모드로 나오면 아, 몰랐거든요. 전 몰라서 와가지고 아까 저 휴식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럼 브래드 피트는 왜 나온 거냐 도대체. 맨날 그렇게 나와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 정말 거의 예수님의 현현. 야, 진짜. 그런 것만 하더라고. 진짜 멋있게 나오네. 그걸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왜냐면 전 보면서 몰랐으니까, 야, 브래드 피트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거를 받았을까? 저렇게 비중 없는 역할을. 네. 뭐 좋기는 한데 그 비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어도 그만인 역이니까. 네, 네.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했는데, 제작사 잘 거니까. 자기가 콕 집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을 거야, 아마. 네. 그러겠지. 잠깐 나와도 되니까. 플랜 B가 플랜 브래드 피트일 수도 있어요. 그의 기회. B안. 브래드 피트를 위해서 돈도 벌고 괜찮은 이미지만 가져갈 거고. 그렇죠. 똑똑해.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은 네네. 기본적으로 경제 용어가 진짜 많이 나오고 그죠. 네. 사실상 영화 전체가 영화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구조적으로 각각 용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몰라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약간 이런 톤이에요. 네네. 동시에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에 대해서 풍자를 섞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영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게 모기지론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네네.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시작해요, 영화가. 네.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1970년대 후반에 네. 등장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기지론 시장 자체가 포화에 이르러요. 더 이상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죠. 이제 은행이랑 증권사,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요. 부실채권들이 있잖아요. 부실채권들을 묶어서 새로운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부실채권 뭐 한 1000개를 모아가지고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면 알아서 신용도 1급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비유가 나와요. 개똥을 모아서 네. 고양이 똥으로 둘러치면은 둘러치는 거 둘러쳐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신용도를 매기는 신용평가회사 그 증권사 금융회사 이런 월가의 모든 기관들이 공모해서 사실상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네, 이걸 CDO라고 하고 부채 담보부 보험이라고 해요. 이게 유행하면서 심지어 수익이 없는 사람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근데 사실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간에 퍼진 믿음은 주택담보대출은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은 잘 흘러가고 있다 한마디로. 그 FRB 뭐 앨런 그리스펀 같은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기지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인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이 신뢰도는 거의 최상인 거죠. 네. 자,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설정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하나는 뭐냐면 빅쇼트. 그러니까 쇼트라는 게 영화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네. 이 쇼트라는 게 공매도라는 경제 용어더라고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되게 진짜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뭘 하죠? 투자? 사잖아요. 네. 네. 그걸 롱이라 그래요. 반대로 쇼트는 이 주식이 떨어지는 데다 거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100주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떨어진다에 건다는 거는 뭐냐면 그 떨어진 손실분, 그러니까 나는 100주를 빌린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5,000원짜리 100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놓고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50만 원 남잖아요. 이게 공매도예요. 네. 네. 보험도 일종의 공매도라고 보면 돼요. 나는 나중에 내가 해를 입을 거다, 미래에 있을 손해에다가 내가 도박을 거는 거죠. 이런 게 쇼트인데 네. 빅쇼트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쇼트인 거예요. 네. 거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큰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이 주인공들이. 네. 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완전 개똥 쉣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매도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냐면 네. 가장 먼저 이 사태가 벌어질 걸 예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용어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 나머지 네. 차차 얘기해 드릴 텐데 영화 시작하면은 첫 번째 이 마크 트웨인의 어떤 그 인용구가 나와요. 재난은 무언가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고, 이제 한 명 한 명 뭐 이제 캐릭터들을 주로 다루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줄거리는 별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예견했고 그리고 어떻게 공매도를 걸었고 네. 네. 나중에 이 경제 시스템이 망해서 어떻게 돈을 배당받는가 이 몇 년간의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크리스찬 베일이 맡고 있는 마이클 버리는 원래 의사였어요. 주식 블로그를 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거예요. 실제 이름을 쓴 사람도 있고 네. 스티븐 카리를 맡은 마크 바움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델이 된 사람은 스티브 아이스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모델로 했는데 다들 조금씩 바꾼 거죠. 이름도 이름을?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사연도 바꿨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릴 때 병을 앓아가지고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에 의안을 단 거예요. 네, 네. 유리구슬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격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걸 예견할 수 있었던 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체격 되게 크고 네. 원래 체격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네. 체격도 크고 해서 어릴 때는 미식축구 같은 걸 했는데 네. 조금만 과격한 운동을 해서 부딪히거나 하면은 이 유리알 이 의안이 떨어지는 거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이거에 대한 주변에 어떤 시선도 안 좋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했던 거예요. 혼자서 뭔가 하고 혼자서 분석하고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결국에는 이까지 왔고 이 사람은 굉장히 팩트주의자예요. 절대로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해봐야 이게 진짜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마크 바움 같은 경우, 스티븐 카렐이 연기한 마크 바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형이 자살을 했다고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스티브 아이스먼은 자기 어린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우울증을 겪고 그런 어떤 상담 치료 같은 거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사기를 걸러내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 영화상에서는 뭐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막. 네,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이거 말도 안 돼. 항상 화가 나 있죠. 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 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투성인 거예요. 네. 매트릭스 네오처럼 네.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성격이 그 주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는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프런트 포인트라는 어떤 그 일종의 투자사를 하고 있는데 큰 회사, 큰 그 거대 금융회사 안에 들어있는 소속돼 있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팀을 그 팀원들이 있어요. 그 팀원들 되게 좀 웃긴 사람들이 많은데 다 비관주의자고 염세주의자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 외에 라이언 고슬링이 자레드 베넷이라는 또 다른 투자 이제 트레이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끄럼도 없어요. 이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금융회사들이 하는 어떤 짓거리에 대해서. 근데 라이언 고슬링은 나는 돈을 사랑해. 난 돈이 최고고 난 돈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일을 제일 잘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예. 그러니까 월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이걸 예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예견했던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비슷한 파생 상품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매도 상품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 그 투자 상품들이 돌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 그걸 보고 친구한테 들은 거죠. 그 트레이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한테서 이 공매도 상품을 판 트레이더가 나 땡 잡았다. 야, 이런 도박을 거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수수료 완전 땡 잡았고 망할 거야라고 들었는데 얘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런 투자를 했다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신을 한 거죠,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외에 찰리 갤러, 제이미 시플리, 벤 리커트 이 나머지 세 사람이 또 한 축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티븐 카렐,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방금 말했던 세 명, 이 세 축으로 예, 그 영화가 네. 교차되면서 흘러가고 이 세 그룹이 어떻게 여기 접근해서 도박을 걸고 돈을 따게 되는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망했나 설명하는 게 이 영화 전체 내용입니다. 야, 근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해먹고 그쵸. 발을 성공적으로 빼낸 애들 얘기가 그쵸.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웃긴고 되게 경쾌한 장면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 영화거든요. 네, 그렇죠. 재난 영화고 중간 그런 얘기 대사가 나와요. 스팀 카렐이 나중에 어떤 노인네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제 토론을 하러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이 되게 낙관주의자 투자자예요. 그런 걸로 낙관주의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은 한 번도 연방은행이 생긴 이후로 그렇게 망한 적이 없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뭐 농담도 섞어서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크 바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스팀 카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좋겠네요. 유머 감각이 있어서 내가 당신이라면 지금 없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이 영화 약간 톤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좀 다른 분들도 너무 집중하고 듣고 있어가지고 리액션 안 하니까 이렇게 배 감독님이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꿋꿋하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구나. 이게 올해 방송한 우리 패널 셋을 보면 알겠지만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할 얘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네. 여쭙고 싶어요. 네. 중간중간 진짜 웃기더라고요. 방금 성 작가님이 얘기해준 이 정보를 어떻게든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죠. 그게 참 재개발하는 게 많더라고요. 온갖 아이디어를 다 써가지고. 그렇죠. 저 기가 막힌 갑자기 마거 로비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라이언 고슬링이 소개해 주잖아요. 자, 이 월풀에서 이걸 설명해 줄 마거 로비를 만나보자고. 갑자기 마거 로비가 욕조에 누워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퇴장해요. 네. 저는 그때까지는 약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다음에 셀레나 고메즈가 나와서 셀레나 고메즈가 또 나왔죠. 그 도박으로 비유해 주는데 와 네. 그거는 진짜 칩 쌓아가지고 막, 뒤에 사람들이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는 그거는 네. 야 진짜 쉽게 설명 잘했다. 근데 뭐 쉽게 설명하려고 영화도 많이 노력하고 대부분 많이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상황과 용어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최대한 설명해줘서 상당 부분 이해하긴 했으나 이게 이 수학적인 또 이해도가 있는 그래요? 저희와 아니야, 달리 마무리가 또 그게 아니야. 성 작가가 다시 한번 마무리. 성 작가 이렇게 한번 잡아주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 그러네요. 네. 성 작가 이과거든요. 공대생이에요. 양쪽 머리가 참 발달돼. 그 주인공, 그 첫 번째 주인공, 의사 주인공 같다. 그렇죠. 그게 막 이과적으로. 근데 의사 주인공은 이렇게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요. 성작가 덩치가 없어가지고. 약간 뭐요? 갸냘해 보이는. 자, 코멘트 하세요. 저는 오히려 네. 정신을 약간 땡 차리게 됐던 부분이 네. 아까 성 작가님은 당신 같으면 유머 저게 없을 텐데 라고 한 거를 네. 주제로 보셨다 그러는데 네. 저는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세운 플랜 B 형님이 얘기하던 네. 네. 니네가 지금 뭐 얘네 잭팟이 터졌다고 막 우와 혼내는 좋아하고 장면? 있을 때 웃을 때냐? 지금 그 몇백만 명이 지금 다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네. 얘긴데 맞아요. 너희들이 쳐 이러고 있어? 그러고서는 그냥 확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오 그때 저는 왜냐면 걔네들이 잭팟을 터트리기를 사실 이렇게 언제 터질까 하면서 계속 영화를 딸려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가 터졌을 때 와 약간 짜릿함을 느꼈는데 그걸 그렇게 딱 일침을 가고 가니까 맞다. 지금 그치. 이걸 좋아할 때가 아닌데. 그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배려가 영화 전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사 마이클 버리나 마크 바움이나 이 벤 리커트 같은 사람들 모두 기뻐하지를 않아요. 끝에 가서 맞아. 한 번도 우리 진짜 성공했어라고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위에서 나오는 돈인지 어떻게 나오는 돈인지 알고 있고. 네. 저는 거기서 조금 찡하더라고요. 그 초중반에 얘들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집에. 집에 집집마다 찾아가요. 그쵸, 네, 그 문신 아저씨. 네. 근데 그 되게 문신하고 되게 약간 전형적인 미국 백인 하층 계층의 사람 이민자인 것 같아. 예. 히스패닉. 느낌이. 네. 예. 약간 히스패닉계. 네. 예. 근데 딱 봐도 힘들게 살 것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교육 많이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이 말만 해요. 나 집세 꼬박꼬박 냈다고. 그쵸. 나는 집세 꼬박꼬박 냈어.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라고. 이미 망할 것이 이미 예감으로는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 장면 되게 엄청 의미심장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국인들은 이걸 엄청 진짜 웃으면서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IMF 지켜보는 마음으로 봤을 테니까 우리처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진 다음에 그죠. 차에 이렇게. 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 몰고 그 차에 애들 태우고 애들 달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뭐 모르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거죠. 정말 거리에 나앉아 버렸죠. 네. 수백만 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뒤에 맞아요. 깔아놓고. 네. 네. 그리고 진짜 또 황당한 게 그 저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더로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럭비부처럼. 2명. 걔네 진짜 막 진짜 개념 없이. 네. 근데 걔네 손에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돈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 그냥 하면 애들이 그냥 산다고. 그 뭐 저는 이 영화 다음에 우연히 본 다큐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손해본 계층들이 이제 아까 성 작가가 예를 든 진짜 렌트 내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정말 그게 자기 집이고 자기가 그 집안에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기득권들은 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값이 떨어졌을지언정 뭔 상관이야. 내가 그냥 거기서 평생 사는데. 근데 그 이미 집을 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그냥 뭐 투자를 했는데 약간 손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냥 그 기득권은 계절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 거기에 대한 또 최대 피해자들은 그 최대 하층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네, 아직까지 뭐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성 작가 얘기 들으니까 또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정말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게 나비 효과처럼 네. 얘들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잘 갚고 있는데 네.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애들이 지네가 잘못 만들어서 잘못 팔아먹은 거에 배팅을 해가지고 그 돈을 홀랑 다 먹어버렸다는 게 이게 통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아까 성 작가가 얘기하기엔 다들 찝찝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한테 혼나기도 하고 걔네가. 근데 어쨌든 해먹었다는 거. 정말 할 거야? 했을 때 했다는 거.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할 거야? 했을 때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찝찝한 얼굴이 더 찝찝한 얼굴이 되는 과정은 사실은 얘네가 자기들이 논리가 예측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안타까움과 힘듦을 안고 확인한 결과 우리가 재팟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얘네는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럼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아니면 그 바보 같은 애들이 해먹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안 할까? 그래서 그 신용평가사 사무실에 갔을 때 맞아요. 나이 든 여자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다가 우기니까 그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신용도 너희들 사기친 거지. 이거 AAA 아닌데 그 준 거지라고 하니까 약간 울먹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건 스탠리로 가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AAA 안 주면 딴 데서 평가. 쟤들은 딴 데서 평가 받을 텐데. 그러면서 그래요. 어차피 니들 왜 이러는 건데? 어차피 니들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니들 되게 위선자 같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까지 이 영화는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 어쨌든 거액의 돈을 번 사람들이고 네. 최대한 마크 바움이나 마이클 버리가 혹은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의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절대 잊지 않으려는 제스처를 끝까지 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그래 마크 바움 저는 약간 서스펜스도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한테 이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서 얘들이 혹시 그 중간에 그런 위기가 나와요. 이 상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몇 %씩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월세처럼, 그러니까 보험료처럼 아까 말했던 보험료처럼 거액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버틸 수 없을 거다. 더 버틸 수 없고 혹은 마크 바움이 나중에 이게 성공을 했는데도 이게 다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도 약간 서스펜스가 오는데 서스펜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파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아까 큰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팔았던 상품들이 다 그 중에 되게 많은 수가 이 회사에 팔았던 거예요. 걔네 모 회사에. 이 회사에 엿먹이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도박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얼마에 매수하겠다. 그거를 스와프를.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는데 네. 그 상품을 매수하겠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얘들도 이거 빨리 팔아야 돼. 안 팔면 자기가 있는 회사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 자체가 빠져버리는,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데, 그럼 자기는 한 푼도 못 건지고 다리도 나오는 거다, 그냥. 실직자로 나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파는 이유는, 이 부패한 애들, 진짜 엿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들은 구제된다. 결국에는. 이걸 팔면, 이 스와프를 팔면, 정부에서도 도와줄 거고, 그러면 얘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라는 게 되는 거. 진짜 수뇌부에 있는 몇 명은 살아남고 똑같이 살 거야. 라는 건데, 막하면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프론트 포인트 팀원 중에 가장 염세적인 애가 있어요. 걔 유일하게 이제 갈등을 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빨리 팔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원래 부자로 태어나서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돈에 얽힌 개미 투자자가 있는데, 너 그 사람들 다 날릴 거야? 그 사람들 다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팔긴 팔았죠. 그렇죠. 결국 팔았지. 네, 적당하게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철부지 성공한 3인조를 혼낸 브래드 피트도 결국은 영국 펍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화통화하면서 한참 딜하다가 적당한 가격에 잘 팔아줬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큰 결단을 해서 뭔가를 확 저질러 버린 게 아니라 흘러 가다가 내가 안 하더라도 이게 모두가 다 이 정도로 다 덮고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터질 거고, 그럼 난 적당하게 내 안에서 나의 내적 딜레마만 해결하면서 헤쳐나가면 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폭삭 망하지 않는 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끔찍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그룹에 그 제이미 시플리랑 그러니까 찰리 갤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자문해주는 그 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창고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큰 건데 얘들의 사업 철학은 딱 한 가지. 투자 철학은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꺼려서 그 가능성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나빠질 것에는 많이 걸고 좋아질 것에는 적게 걸어서 조금씩 그 이익금을 챙겨가지고 계속 돈을 불려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되게 명쾌한 거예요,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국에 적용해 보자면 혹자들은 이 안에서 엄청 절묘한 균형 감각을 찾아서 길게 봤을 때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자들은 눈앞에서 다 뒤집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혹자들은 현상 유지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명백하게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아이디어인가? 뭐, 전 되게 요즘 의문이 들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나, 정말로. 정말 공공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내가 한 명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대 흐름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준 높은 정도의 도덕적인 기준 내지는 무슨 업무적인 기준을 놓고 그거를 위해서 정진하는 거는 뭐 당연하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거를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하라고 다 강요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조직, 각각의 조직들이 원래 기능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의 80% 정도씩만이라도 그냥 충족하는 행동들을 하면 그것들이 다 꾸려져서 돌아갈 때 시스템이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시국을 가져온 게 영화의 맥락과 거의 결이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언론과 검찰에서 특히나 역할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신용 등급 조정해주는 그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기해야 될 거를 얘기하지 않고, 뭐 중간에 그 월가에 있는 기자 찾아가가지고 애들이 얘기하니까, 야, 나도 뭐 먹고 살아야지 뭐 하고는 얘기 못 한다는 게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런 차원의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나오는 기사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는 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처음 얼굴을 들이밀어서 한 첫 질문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택도 않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 자체로도 지금같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었어야 될 일을 2년 7개월 전에 네.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왔다가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15번은 보고는 15번 했는데 지시는 뭐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둥. 네. 2-3시간 동안 가라앉고 있을 그 시간에는 지시가 한 번도 없었다는 둥. 네. 뭐 어디 있었는지 몰랐냐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견한 양. 그렇죠. 지금 막 이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표변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기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오죠. 막판에 마크 바움이 8기로 결정한 날,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네. 오늘 아침에 백악관으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 다 알았구나. 네. 이미 알았고 어떤 구제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해두고 있었구나. 대통령의 딜 보러 갔구나 지금.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지 않았고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고 이게 그렇게 가도 거의 파탄이 나도 자기들한테는 문제 없을 거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되게. 그렇죠. 그리고 영화 말미에 그 자막으로 그 후에 어떤 후일담 이제 뭐 뒤에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요. 네네. 마크 바움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수십 명의 어떤 애널리스트와 많은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겠지 배임으로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딱 한 명 구속됐다는 거죠. 네. 딱 한 명 구속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 심지어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 비꼰 게 너무 웃겼어요. 그죠? 다 때려잡은 것처럼 했다가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았어?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더 모아놓은 쉣 덩어리들을 이름 바꿔서 또 팔고 있다. 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하고. 네. 그러니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실 때 살짝 동의할 뻔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지 않냐. 그 시스템에 있는 각자가 깽판만 안 치고 상식선 안에서만 이걸 하면 어쨌든 이 유지되는 시스템 안에서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뭔가 앞으로 발전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할 뻔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의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따져 물어서 그의 잘못을 바꾸려고 하려면 상대방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양심이 없는 상대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 어떡할 건가? 이 문제에서 저는 좀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는 네.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네. 그 아까 이제 황 대리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왜 계속 모아가지고 그렇죠. 크게 터트려가지고 바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도덕적인 역량이나 실력 면에서의 역량이 뛰어난 게 받쳐주지 않은 시스템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네. 그 한 팀의 역량은 그 팀장의 역량의 80%다. 근데 그 말이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원이 120을 하는 사람도 그걸 발휘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정말 멍청한 애들이 있어도 똑똑한 팀장이 오면 걔네들이 수준을 높여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팀장이 가진 개인 역량의 한 80% 정도가 네. 팀 전체의 역량이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네. 그런 리더가 와야 그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그 올버린 형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와서 지시를 하고 네. 뭔가 이 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네.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라서 네. 저는 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역량이 달라진다. 그렇죠. 리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그렇다고 또 리더의 역량에만 너무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부족한 인간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이 그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리더 역량이 엄청 훌륭해가지고 와서 그 시스템이 어찌되었던 간에 정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면 막말로 그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
각각 그 부처만의 지휘관에서 사실 해결돼야 될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큰 사고, 그럼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야지 이 나라가 굴러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 리더의 역량이 부족할지라도 시스템이 그게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가 되면 좋겠으나. 둘 다 아니면 어떡해. 그렇죠. 둘 다 지금처럼 되는 거지. 둘 다 아니고 심지어 그걸 넘어선 네. 시스템 안에 있지도 않고 리더이지도 않은 그 누군가가 네. 결정하는 이게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야 되는데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빅쇼트가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단순히 그 사람들을 피해자 위치에 놓고 동정만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결국 우리 정부가 다 만든 나라고. 네. 이렇게 흘러온 데는 내 책임이 정말 1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그 어떤 그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겠지만 당연히 그걸 방조한 책임도 있고 이 영화에서 미국인들을 굉장히 바보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되게 멍청하고 되게 교활한 어떤 미국인들을 묘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풍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에 대한 시선이나 그리고 이게 고정관념이 약간 건드린 게 있어요. 약간 돈 많고 잘 차려입은 남자들, 그 다음에 좀 잘생기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랑 경멸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래서 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네. 네. 그리고 여자들이 네. 텅 비고 몸매 좋은 네, 미녀에 대한 뭐 경멸이 이런, 있고 딱 봐도 멍청해 보이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외모.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코미디 할 때 많이 써먹는 네, 네. 소재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혐오가 보이는 영화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을 피해자 위치에 놓지 않고 네. 우리 다 알잖아. 미국인들 되게 이상한 거. 좀 그런 톤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시스템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도로 지금 읽히니까 너무 이제 슬픈 건데 저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통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역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공리주의든 아니면 뭐 철인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똑똑한 애가 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걸 다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했을 때 거기에 혹할 사람도 있고 그게 잘못되면 나폴레옹이나 이제 나치즘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의 경우 고국내가 아니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총리를 여권에서 만들어줘라. 그럼 뭐 거기서 그럼 어떤 기준을 내세울 건데?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해결될 수 없는 이제 문제를 앞에 두고 이 빅쇼트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섬뜩한 게 폭삭 망하면 그래도 애들이 의미를 찾긴 해. 근데 그 전에는 모를 것 같아. 방법조차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현 시국의 데이비 폰이. 그렇죠. 되게 무섭죠. 네. 되게 무서웠던 장면이 두 젊은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네. 그 두 젊은이가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다음에 사실 초반에 이 사람들이 첫 등장할 때 어떤 장면이냐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안 되니까 누구를 미팅을 하기 원했는데 트레이더가 와가지고 얘들 로비에서 봐요. 얘들 퇴근 시간 네, 직전에. 퇴근 시간에 잡아가지고 뭐 한 5분 만에 니들 가진 자본은 안 될 텐데 열심히 해 파이팅 하고 올라가는데 거기 로비에는 수많은 자기 같은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 이 만든 어떤 그 상품 설명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그걸 본 거예요. 네. 신용부도 스와프를. 근데 얘들은 거기 올라가 보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다 망하고 잿더미가 된 다음에 그 빌딩에 사람들 거기 모든 직원들이 해고돼서 나오는 날에 올라가 봐요. 올라가서 텅 빈 사무실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 명찰 좀 달라고 그래야죠. 네, 그 맞아. 출입증 빌려달라고 그래요. 네. 맞아.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게 되는 풍경이 그 대사를 해요. 뭐가 있을 줄 알았어라고 하니까 그럼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근데 왜 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와닿죠. 네, 지금하고 뭔가, 예. 비슷하죠, 뭐. 그렇죠. 네. 대단할 줄 알았는데. 네. 봤더니 까머니. 이건 뭐니?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고 허무하고 정말로 미국인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가 있으면은 네. 목표가 있으면은 뭐 그냥 그까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가잖아요. 네. 어떤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보니까 참 공허하더라. 네. 예. 그게 뭐 이게 저는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 높은 빌딩에 출근하고 잘 양식화된 자리에 앉아서 좋은 컴퓨터로 일하고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의 담당자 혹은 대표랑 미팅하고 강남에서 좋은 거 먹고 강남에서 월세집에서 살고 이러면 제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나름의 경계의식을 많이 뭐랄까 나름 둔감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그걸 다 떠나가지고 혼자 있게 되는 순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역할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 내 자리가 빠진다고 해도 별로 이 사회에 큰 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번듯한 빌딩에 회사 의자에 앉아가지고 뭔가 막 미팅이라 그러잖아. 회의라 그러죠. 미팅이라 그러고 소미팅도 아니고 뭐야?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 핑퐁을 좀 해가지고 막 이딴 용어를 쓰고 앉아있고 뭐 이러다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브랜드 기획팀이잖아요. 네. 얼마나 있어 보여. 그렇지. 근데 저는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브랜드 기획팀이지만 허세입니다. 네. 스스로 경계하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거울이 없어지면 나의 이런 뭐랄까 자기 위치에 대한 상실, 망각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약간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야 될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걸로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송 작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월가의 빌딩에서 보게 되는 풍경이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도 되네요. 지금 현 시국에 지금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이름이 이렇게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거릴까 했던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와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대단한 사람인데라고 이때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해왔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해오다가 지금의 시국을 만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이 영화에 비추어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빅쇼트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모두 가게 하면서 거기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알려고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식하고 똑똑한 놈들은 처벌할 길이 없고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그렇고 중간에 이제 그게 나와요. 망하는 걸 보여주기 직전에 나오는 인용구가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1Q84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심 모두 이 세상이 망하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달콤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현상 유지도 아니고 앞으로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멈추면 도태되는 건데 다 멈추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착 상태에 침전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 발 떨어져서. 사실은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죠. 네.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좋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태가 터져서 잠깐 우리 모두가 되게 단결한 것 같고 또 정의감을 내가 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뭐 그 순간에 즐겨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지난한 작업은 지금부터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또 진짜 다 썩어서 누굴 올려놓을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누군가 올려놓고 그 사람들 잘못하면 또 갈아치우고 또 올려놓고 갈아치우고를 계속 반복해야 좀 더 나아지는 거지 손쉬운 해결책은 하나도 없어 라는 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현실을 담보로 미래를 꿈꾸는 삶을 막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순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없어져 버릴 수 있냐를 보여주는 영화기도 하고
근데 또 길게 보면 끊임없이 멈추면 안 되고 생각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더 중요한 게 하루하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서 담보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에 저당 잡히지 말고 하루하루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생각을 잠깐 안 하면 돈 많으면 좋겠다로 귀결되잖아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사실 돈 많으면 좋겠다를 얼마나 대놓고 잘하고 똑똑하게 하느냐로 이 모든 비리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잖아요. 뭐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이런 말인 건데 그래서 더더욱 생각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어떤 가치로 지금 순간을 충실히 채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위 같은 경우도 시위에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담보로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답이 뭐지?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무슨 구호를 어떻게 외쳐야 되지? 네네. 근데 오히려 저는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애랑 막 이렇게 온갖 소란스러운 가운데 애랑 손잡나하고 있는 신혼부부인 제 후배들 뭐 걔네는 행복하겠다 뿌듯하고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순간 오늘 저녁을 이렇게 보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애들이 잠들어서 힘들었어. 대진 줄 알았어 진짜. 그 자면 그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 진짜 무거워지잖아. 애들이 잠들면. 애들 둘이 잠들어가지고 걔들을 들쳐매고 돌아오는데 진짜 힘들었어. 그치 유모차 있을 때가 좋지. 그러니까 유모차를 가져가자니까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아무튼 뭐 생각할 게 많은 영화인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 돌아가는 사회하고 묘하게 닮은 점이 많은 소재는 좀 다르지만 뭐 그런 영화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영화예요. 네. 한 번씩 보는 재미도 보시면 있고.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